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3일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은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분의 1씩 나눠서 2년마다 엇갈려 선거를 치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혼이 된 2석을 포함해서 총 35석의 상원의원 의석이 걸려있죠. 그런데 이 중 23석이 공화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고 12석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입니다. 원래 지킬 것이 많으면 더 불리한 법이죠. 최근 도무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그리고 이 감염병의 중서부와 남부로의 확산세는 이곳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는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중 최소 3석만 뺏어온다면 50대 50의 팽팽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마지막 결정적인 한 표는 부통령이 행사하게 되죠. 상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안 통과뿐 아니라 인사 문제,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중요한 인준과 비준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북미 간 평화협정을 비준하는 것도 상원입니다. 온통 대통령 선거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상당한 미국 정치에서 어쩌면 조용히 중요한 것은 상원의원 선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이후 미국 정부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은 방위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맡고 계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잘 지내세요? 어떻게? 아이고, 네,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아주 자유인이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더 편해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워낙에 국방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한 거 보셨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지금 비단 독일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미군 체계 조정이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미군 기지 또 병력의 편성과 배치, 그다음에 임무 이런 것들 다 재조정하는 어떤 그 검토 기간에 들어간 건 맞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상 한 1, 2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다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가시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고 나는 한국뿐이 아니라 독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배치한다든지 편성하는 것을 좀 변화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군의 어떤 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운영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 예컨대 독일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급박한 어떤 주요 안보 아젠다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방어 같은 데나 치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 작전의 소요를 전반적으로 보고 그거에 맞게 미군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가장 다이내믹한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역시 아시아 태평양 그중에서도 동북아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왔었나요 지금까지? 글쎄요. 이게 통상적으로 미군이 그 전 세계적인 배치 조정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동맹국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감축되던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 통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한국하고 사전 협의 단계라는 게 없었어요. 다 정책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독일에서 9,500명을 철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면전에서 어떤 급격한 감축 내지 철수하기엔 부담이 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이쪽은 약간 좀 동결 내지 어떤 소규모 감축 정도는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 조정을 다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독일에서 좀 감축한 다음에 일단 폴란드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이제 보시기에는. 폴란드가 상당히 이제 미국에 경도돼 있고 그렇죠. 또 상당히 어떤 그 유럽 미군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고 상당히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미사일 방어에 중요한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것을 향후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이런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동향들이 근 한 10여 년 넘게 쭉 진행돼 왔고요. 네. 그런 점에서 폴란드는 미군과의 어떤 강력한 결속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가적으로 상당히 안보를 보장받고 또 기술을 이전받는 계기로 삼고 싶어하는 거죠. 항상 이제 러시아에 의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폴란드로 돌린다면 폴란드는 굉장히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러시아의 또 어떤 군사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또 지정학적인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또 충격을 반발을 하긴 하겠죠. 줄 수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다 연계된 겁니다. 뭐 나토가 이제 동진한다고 네. 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또 그렇게 응수를 하고 지정학적 사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콕 집어서 한국이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일본에도 미군이 있긴 하지만 한국을 콕 집은 이유 이게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트럼프 정부의 저는 성향이라고 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 만지작거린 거는 최근에 새로운 게 아니고 뭐 맨날 그랬죠? 아예 대통령 될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딱 자기 신념을 네. 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첫째는 한미 FTA 파기, 둘째는 주한미군 철수. 맞아요. 그리고 이걸 집권하자마자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거든요. 백악관 참모들 뭐 안보보좌관, 국방부 다 반대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뜻을 못 이룬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화하고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 연계해서 자꾸 어떤 카드화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도 방위 분담 협상 곧 오잖아요. 내년 3월인가 이게 종료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통 네. 한국에만 관심을 두는 게 일본도 지금 한국이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다음 불똥이 튈 당사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긴 더 많이 얘기했죠. 뭐 지나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거긴 아주 모욕적으로 뭐 네. 전쟁 나면 일본이 뭐 미국에 도와주러 오냐? 소니 TV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겠지. 우리는 가서 도와주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맞아요. 언사를 하고 주일미군이 뭐 무슨 필요 악가처럼 얘기를 해버리니 뭐 이거 거기도 강 건너 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혹은 철수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한 28,500명인가요? 거기 딱 이제 정해놨죠. 네. 근데 뭐 이게 순환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28,500명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할까? 만약에 감축하는 어떤 뭐 표시라도 좀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면. 근데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병력도 당시에 이제 한 1만 2천 명 정도 줄어가지고 현재 2만 8천 명으로 돼 있고 그나마도 순환 배치를 해서 실제 가보면은 그 인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성 장군이 자기 휘하에 아파치 헬기 대대 하나 없는데 아마 전 세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보통 대령만 돼도 보통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는 갖고 있거든요. 최전방의 지휘관이라면. 네네. 근데 사성 장군 밑에 있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이라크로 빼간 뒤에 안 돌아와요. 처음에 돌아올 거야. 곧 전쟁 끝나고 올 거야. 그리고 안 돌아와요. 10년 넘게.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강간모소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빼가다 보니까 지금 말이 사성 장군이지 28,500명이 사실은 뭐 핵심 전력이라고 해봤자 여기 배속된 공군 부대 거기에 네네. 이제 전투기 F-16 A-10 같은 공격 전력이 약간 있고 전방에 그 기갑 여단이 있습니다. 네네. 화력 여단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력인데 이것도 순환 배치되면 안 돌아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한수 이북에 그렇게 되면 미군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력 여단도 원래 네. 철수하기로 한 부대입니다.
원래 철수하기로 한미 간의 합의가 끝난 부대예요. 단지 조금 주둔기한을 연장해서 이제 소규모의 군대가 한수 이북에 있는 건데 네네. 이것마저 이제는 철수하면은 이제는 이제 한국군이 이건 뭐 한수 이북은 다 커버해야 되고 또 2사단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병력 슬금슬금 줄이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줄인다고 하는 것도 참 무색할 정도로 저 평택 기지가 텅텅 비게 생겼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100억 달러 들여가지고 집 지어줬다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아니 500년 기지입니다. 5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져달라. 이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평택 기지를 져줬다고요. 네. 이게 340만 평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미 있던 기지까지 합치면 470만 평이에요. 여기에 주둔하는 게 2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 기지는 누가 지켜? 지킬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상황까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갔나 하는 상황까지는. 예, 그래서 주한미군이 보통 3개 정도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내가 주한미군 장교면 제가 태평양사 소속의 주한미군 소속이지만은 중동에도 하나의 직위가 있고 네. 중동에 어떤 편제도 하나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1년에 몇 개월은 또 거기 가서 근무를 해요. 이걸 벌떼주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집이 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분명히 집은 져놨는데 벌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딴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으로 다 순환 개념으로 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 없죠 심지어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는 사실 네. 중국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상 뭐 주한미군이 굉장히 많이 감축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이 빼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인 것인가 네.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거의 같은데요.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네. 반발이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뭐 북한군을 방어한다. 또 국지 분쟁에 개입한다. 이런 미군 소요는 확 줄이고 큰 전략적 차원 어떤 중국을 대비해서 네. 이렇게 뭐 그 에어시 배틀이라고 주로 공중과 바다에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력은 강화하고 재래식 지상전 병력이라든가 국지전에 해당되는 어떤 그 전력 같은 경우는 줄이자.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도 실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주둔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성격이 더 강화됐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면 8초 만에 잡아요. 이게 미국 안보에 중요하죠. 또 중국 미사일도 잡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전략적 차원의 군대는 강화하고 대신에 어떤 그 전쟁에 연루된다든가 또는 어떤 국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맹국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부담은 지기 싫다. 아마 이런 방향이 네. 장기적으로 미군이 조정되는 방향이라고. 그렇군요. 아니 원래 이제 뭐 지상군 투입하는 거 워낙에 미국이 싫어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뭐 딱히 그러니까는 주한미군과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물론 미국이 제공권의 제해권은 뭐 거의 최고잖아요. 근데 결국 전쟁은 백병전 아니냐 아닌가요? 맞습니다. 궁금해서. 결국 고지에 깃발 네. 뽑는 건 지상군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점령을 위한 전쟁, 정복을 위한 전쟁은 지상군이 주축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단순한 억제라든가 봉쇄 또는 어떤 거 차단을 위한다면 이제 지상전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순수하게 공중작전만으로도 전쟁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 99년에 코소보 사태 때 네네. 이제 보스니아 그 공습을 할 네. 때 미군이 지상전 일체 없이 항공작전으로만 유일한 전쟁이에요. 그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상전 투입했다가는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거의 헤어나질 못하니까 미군의 이제 최근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가고 싶다. 하이브리드. 지상전은 너무 무겁다. 네. 하이브리드로 가고 가급적이면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내거나 어떤 점령, 정복 이런 게 아니라 억제를 하고 차단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정복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지상군 백병전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초기에 딱 진압을 해서 제압을 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굳이 지상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뭐 제공권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 지상군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미군 병력이 레이건 때 240만인데 지금 140만이 안 되거든요. 주로 이제 그 해병대와 육군 이런 어떤 지상 부대들이 많이 감축돼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방위비 협상이랑 아무래도 관계가 있겠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네.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한 트럼프가 어떤 거기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저기 한국으로부터 돈 더 받아내겠다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양국 대통령의 신경전이에요. 13% 올리는 안을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실무진이 보고한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더 올려 이러니까 두 번째 안이 이제 50% 올리는 안인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대통령 청와대와 백악관이 각기 실무 협상에 올린 안들을 거부했어요. 그 대통령 간의 신경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단 말 정말로 안 돼요?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양쪽 대통령이 다 안 된다는데 뭐 실무진이 무슨 뭐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합니까? 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대선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백악관 주인 바뀌면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우리 대통령도 강경하더라고요. 이게 청와대 지시로 더 이상 협상에 양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착 상태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트럼프랑 많이 나는 게 그거잖아요. 동맹에 대한 거. 동맹 함께 가야 된다. 지금까지 동맹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해서 혹시라도 깎지 않을까. 좀 깎아주지 않을까 해서. 깎아주면 좋지요. 그렇군요. 자, 요새 요 얘기 많이들 또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잘 보시겠지만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 후보하고의 어떤 뭐 선거 경쟁 이런 것도 보면은 전체에서도 1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합주에서도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대선 전에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유, 글쎄 뭐 나오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실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스티븐 비건 그 대표가 7월 초에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내놓지 않겠냐. 그러면 뭔가 빅딜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북미 간에 이제 터놓을 수 있는 하나의 물꼬는 틀 수 있지 않겠냐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실망했어요. 그다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뭐 새로운 걸 준비한다고도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불과 남아 있는 게 지금 한 100일 남았어요. 100일. 그래서 저는 뭐 막판에 어떤 깜짝 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사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일단 파국을 막으러 온 걸로 보여지고 새로운 협상안은 내놓은 게 없다. 아무리 확인해도 안 보이거든요. 제 취재망에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보려기보다 약간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타격이 있죠. 그렇죠. 그 대선 앞두고 뭔가 한반도가 또 요동을 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랑한 게 내가 북한 미사일 못 쏘게 다 막아놨는데 이랬는데 그때 아주 뭐 축포 하나 쏴주면 이러면 스타일 구기는 거 시간 문제고 그러니까 비건 대표의 진의는 일단은 파국을 막고 진정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관리 모드로 전환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북한 측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전 왜냐면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백악관에 이제 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협상하고 해갖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두고 보자라고 관망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그리고 또 북한도 이상해요. 관심 없다 그러면 신경 끄면 되는데 자꾸 관심 없다는 말을 사흘마다 해요. 처음에는 최선희 부장, 두 번째는 권정군 국장, 세 번째는 김여정. 이렇게 사흘 간격으로 너한테 관심 없어. 만나자고 하지 마. 그러면 관심 없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나는 관심 없는데 지도자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다. 이래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좀. 그 얘기지 이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접고 반어법의 그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 너 안 좋아하거든. 정말 안 좋아해. 막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아니 상대방한테 사흘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나 관심 없다고 알았어 그랬는데 사흘 후에 또 전화 와서 나 너 관심 없다고 알았다니까. 그런데 세 번째까지 오면은 이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그래야지. 북한이 그러면 관심 없으면 신경 끄면 돼요. 그런데 신경 끄질 못하는 걸 봐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뭔가 미국의 셈법의 변화가 있다면은 못 만날 일은 없지 않느냐. 나는 만나기 싫은데 지도자가 결심하면은 또 그래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의원님 모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완전히 좀 다른 얘기인데 생뚱맞고. 네. 그린벨트. 그린벨트네, 그린벨트. 그 국방부가 그 태릉 골프장 네. 굳이 내놓는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뭐 검토한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꽤 넓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가보셨겠죠. 저는 골프를 못 쳐서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나 그러세요? 알고는 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2의 롯데월드 사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롯데월드 짓는다는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인데 거의 군이 들어 누웠잖아요. 그쵸.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예비역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태릉 골프장이 그런 겁니다. 이거 군의 수중에서 이제 뺏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토개발부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아파트 짓고 싶은 건데 이거 예비역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들겠다. 예, 거기 가서 골프 치고 싼 피해 내고, 그거 우리 예비역 장교들한테 어떤 거 복지로 돼 있는데 이걸 뺏어가? 이래 되면은 상당히 그 보훈 예비역 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거고 또 그 눈치를 보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뭔가 이렇게 확 휘어잡고 강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국방부 보고 검토해 이러면 백발백중 안 된다. 그거는 아마 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지. 네. 당장 보면은 예비역들 그럼 우리 어디 가서 골프 치라는 얘기냐. 뭐 이거 국방부 장관실 전화 불러요. 그렇군요. 네, 거기 비서실장, 군사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거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너 기수 몇 개야? 장관 골프장 나중에 올 생각 꿈도 꾸지 마. 거기 가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런 반말로 후배한테 수도 없이 전화 와요. 수도 없이. 그런 거에 제일 약한 게 군대예요. 그렇군요. 그럼 육사부지전 이거는 뭐 이것도 뭐 꿈도 꿀 수 없는 육사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치자고 한 적 있어요. 예. 또 들어 놓아 버립니다. 동문회에서 다 들어 놓아요. 감히 이걸 건드려 이런 거죠. 예. 그 간호사관학교도 없애기로 하고 못 없앴는데 하물며 육군사관학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참 마지막엔 부동산 이야기까지 여쭤봤는데요. 오늘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군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부동산까지 함께 커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예, 자주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덕분에 너무 많이 웃어갖고 지금.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뭐 한참 전부터 계속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산샤댐, 중국의 남부 지향에 있는 산샤댐 이게 얼마 동안 왔죠? 비가 뭐 한 달 넘게 왔나요? 한 달 넘게 왔습니다. 네, 거의 이게 한 2달 정도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제 붕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위는 상당히 위험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8시쯤에 산샤댐 수위가 164.18m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최고 수위가 175m거든요. 근데 175인데 164. 얼마니까 최고 수위를 11m 정도밖에 남겨두질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 수위에 지금 근접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창강 중류에 있는 게 이제 산샤댐인데 창장 상부에 있는 화이허강의 홍수경보도 3단계 중에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장 화이허가 모두 지나는 곳이 동남부의 안호이성인데 결국 폭우로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추저우 추허강의 제방 2개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폭파로 댐 인근 유역의 수위가 한 70cm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안 되겠으니까 이제 폭발을 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넘을 것 같으니까 범람을 할 것 같아서 지금 폭발을 시켜서 지금 일단 급한 불을 끈 건데요. 지금 안위성이 18일에 홍수 대비 응급 수준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쪽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달간 이제 계속된 폭우로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서부부터 동부까지 다 지금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계속 산샤댐 붕괴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달아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SNS에서 확산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산샤댐 관리위원회는 어제를 기점으로 창장의 2차 홍수가 이미 산샤댐을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8일 오후 8시에 초당 유입 수량이 6만 1,003제곱미터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어제는 이 수량이 4만 6,003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미 위기는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폭우로 중국 본토 31개 성 중에 27개 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총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1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 산샤댐이 잘못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정말 큰일 나죠. 그 이창을 넘어갔고 여기 이제 이창 우리가 그 유명한 이릉대전 거기가 이제 이창인데 여기를 우한시까지 이제 갈 거라고 완전히 뭐 수장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댐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붕괴되거나 이러면 정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SNS에서 붕괴된다라는 그런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경제적인 손실도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현대사에서 4번째 대홍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4번째. 네. 지금 뭐 가장 큰 규모는 아닌데요. 아무튼 4번째로 큰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조금 많이 걱정인가 봐요. 네.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습니다. 19일에 미국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품위 있는 패자가 되겠냐 이걸 앵커가 질문하니까 지켜봐라 상황이 달려있다 이런 좀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그렇다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럼 받아들일 건가요? 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그렇다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잘 하질 않은 셈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자기 속내를 좀 밝혔는데 나는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안 진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결론적으로는 왜 내가 질 수 없는지 알 것이다. 조 바이든은 정식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뭐 이런 주장을 또다시 펴면서 지금 바이든은 두 문장을 함께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프롬프트에 읽는 대로 읽는다. 이런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뒤처지는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이건 거짓이다. 이런 거짓 여론조사 때문에 지지 않는다. 2016년에도 가짜였고 지금은 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은 셈입니다.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경합주에서도 좀 밀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랑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좀 반론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코로나19 통제 실패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반격 차원으로 그런 얘기를 좀 애둘러서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후보가 한 문장에 뭐 2단어? 뭐 예전에 그 2016년도에 대선에 출마했었던 후보들 뭐 단순히 뭐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뭐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봤을 때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난해도 이런 걸 분석을 했을 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 어떤 그 지식 수준 뭐 이런 게 그리고 문장도 조금 약간 더 높은 이제 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단어를 그 안에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낮았어요. 그렇죠. 한 문장에 9단어 쓴다 그랬나 평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간결하게 되게 좋은 거긴 해요. 네네. 확실하게 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점은 있긴 한데. 네. 뭐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본인이 공격할 만한가 약간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뭐 굉장히 많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19일에 공개한 공동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바이든 후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4%,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4%, 지금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3월에 진행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넉 달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도 모자라서 지금 20%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 이야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네. 경제회복 기금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브뤼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첫 번째로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EU의 정상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돈으로 1,033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초 17일, 18일 이틀만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하루가 더 늘어났어요. 그랬는데도 의견을 결국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경제회복기금이라는 게 EU의 행정부 격이죠.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억 유로를 마련해서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집행위가 제안을 했는데 이 규모나 보조금이나 대출이냐 이 지원 형식을 두고 이견을 못 좁힌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는 대출금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지원할 때는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된다. 이거를 지금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헝가리는 기금 지원의 민주적인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하니까 갑자기 동유럽 국가들이 다 또 이 헝가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임의장이 보조금 비중을 그럼 5천억 유로에서 4천억으로 줄이자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북부 유럽 국가들이 안 된다. 최대 3,500억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서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하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사이에 그쵸. 입장 차이, 분열상이 크다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좀 잘 살면은 이제 대출금 쪽으로 줘라. 네. 왜냐면은 그냥 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네. 거고, 그리고 사실 사정이 좀 안 좋은 국가들은 신용이 안 좋으니까 네. 저거 좀 돈을 뭐 좀 이자도 좀 높여 갖고서는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이제 주자는 거고, 네네. 사정이 안 좋은 국가들은 보조금으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건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고 네. 좀 이런데 지금 또 다시 분열상이 드러나면서 과연 EU의 통합, 연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들어진 이후로 네, 계속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뭐 데드크로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국정 지지율 어땠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13일부터 금요일 1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3,5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6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비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3.9%포인트 빠진 44.8%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가 4.5%포인트 오른 51%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러네요. 높게 나타난 것은 20주 만에 처음이고요. 3월 달에 마스크 대란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4.4%포인트 빠진 35.3%를 기록했고요.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반등한 31%,
정의당이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1.5%포인트 올랐네요. 그리고 무당층이 2.1%포인트 늘어난 16.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민주당과 통합당의 그 차이는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차이인 거고, 뭐 물론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국정 지지율이 뭐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 원인이 무엇일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문제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정책 영향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이어 직전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고 또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결과 이제는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청와대 관계자들도 부동산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만큼 20대 30대는 집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50대와 60세 이상은 재산세 부과된 걸 받아보면 이게 세금 부담이 일단 많으면 너무 커서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이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로 가기에는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뭐 그래도 재산세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 부과되면 그게 아니죠. 당장 체감하는 건 외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지난해와 다른가 2년 전과 다른가. 그래서 이게 영향이 컸다고 보고. 근데 또 취득세, 양도세 부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뭐 사실 거래세나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때문에. 지금 뭐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완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1년 이 미만의 단기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의 70%의 차익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현상인데 부동산 문제와 또 이번 응답자를 보면 30대가 상당히 지지율이 내려간 거.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30대면 굉장히 콘크리트 지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전세값이 상승되면 또 갭 투자나 대출이 막히게 버리게 되면은 30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30대 내에 여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여성표가 여성 응답자들의 국정수행 평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핵심이냐면 서울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서울이 타격을 입었는데 부동산도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지지율이 경기, 인천과 서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누구냐면 이재명 지사가 있죠. 서울은 지금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또 성추행 혐의 의혹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 보궐선거는 또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서울에 몰린 겁니다. 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부동산도 서울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게 대선에도 가장 중요한 이 현안이 부동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렇군요. 윤영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는 어쨌든 대통령을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제 행정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이제 바라봤던 것인데 남부 연락사무소 때 하면서는 약간 이념성이 강했기 때문에 보수층이나 고령층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과 젠더 이슈로 30대와 여성에서 이렇게 이제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총선 전까지는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우의 대립구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보 내에서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젠더 이슈로 진보 내에서의 지지층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중적인 중첩된 상황에서의 이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 이제 지표에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여당이 뭔가 실수를 해도 그 야당인 통합당이 이거를 못 받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어요. 특히 30대에서 통합당 지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30대의 이 실망감이 이제 컸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0대에서는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반등을 해서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긍부정을 지역별로 따지면은
광주 전라에서는 굉장히 높고 경기 지역에서는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아졌는데 서울은 경기랑 비슷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유고 사태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아졌고 거기 결정적으로 이제 여성과 30대가 이 부분에 지금 작용을 한 건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1.3%포인트면은 31%가 돼서 20%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사실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 20% 초반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1%까지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35.3%와 오차 범위 내에서 아무튼 지금 박빙 상태로 돌아선 것만으로도 꽤 선전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갤럽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차기 대선 조사해 보면 지금 당내 인사들은 거의 없잖아요. 홍준표 그렇죠. 전 대표도 지금 당 바깥에 있고 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미래 권력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서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4%포인트나 빠지면서 여성과 또 30대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서울이에요. 이게 전체 조사 결과는 약 한 4%포인트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대동소이예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도 그렇고 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서울 쪽에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꼭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이 서울에 가장 치명적이에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거는 계속 올랐었잖아요. 솔직히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항상 급등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뭐 새로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왜 갑자기 30대가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제가 윤희웅 센터장의 이 지지율 하락 분석을 아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도 진영 간 대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지층이 안 빠져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해관계와 걸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30대들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아주 강력한 정책이라고 해서 뜯어봤더니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집 사기에 참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기대 대비 실망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윤희웅 센터장님 분석이 있다며요. 이게 그러니까 윤희웅 센터장이 아까 이제 현안과 관련된 이념 대결 구도가 되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는 건 지지층이 쉽게 빠지지 않지만 이게 부동산 정책이 그런 이슈가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40대가 안 빠지는 거 보면 40대는 집 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0대는 또 집을 매입하는데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전세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이 이제 곧 집을 사고 싶어하는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아차 늦었지 해서 연끌해서 샀던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끌해서 산 친구들은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봤던 게 전세값이 오르면 타격이 훨씬 더 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세값 지금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요. 오르고 있죠. 네.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타겟 효과층이 어디냐. 이거 자체가 지금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오른 상황에서는 이제 세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규제하니까 사려 온 사람 불만이 있고 집이 오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단기간에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끝까지 이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불러서 빠른 신속하게 이 대응책을 내놓은 적이 잘 없었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불렀죠. 정세균 국무총리 불러서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게 관련된 여론 분석하는 게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이 또 소개 잠시 해주셨는데
이재명 지사 말이에요. 네. 이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자유로운 몸이 된 건데요. 네. 이제는 뭐 대권과도의 청신호가 지금 네. 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좀 흔들지 않겠냐라는 네. 평가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만만치 않은 바람이 될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 YTN 의뢰로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전국 성인 18세 이상 성인 24,836명의 접촉으로 최종 1,000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23.3%로 나타나서 저희가 지난달 말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한 7%포인트가량 빠졌고요. 어우.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18.7%로 나타나서 지난달 말 조사 대비 한 3%포인트. 네네. 그래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원래 15%포인트 차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5%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 다음 3위였는데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14.3%로 또 지난달 말 조사 대비 4%포인트가량 아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조사와 이번 조사 이 조사 방법의 차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한 분 후보가 빠진 거 외에는 네네. 구도는 똑같았고요. 아하. 샘플 사이즈가 2,500명이었는데 1,000명이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 동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직접적인 비교를 해도 좀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바로 다음 날 조사한 거기 때문에 더 반영이 이제 앞으로 더 될 수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어제 오늘 계속 이재명 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당 내 네. 야당 역할을 맞아요.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은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도 네. 역력히 읽히고요. 다만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성의 유권자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데 여기서는 또 우호적인 댓글도 많이 읽히거든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친문 성향의 그 당원 대의원들의 지지를 사실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네.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단기간에 이낙연 의원과 빅투 양강 구도로 가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많이들 봐 오셨으니까 네. 이런 경우 내가 누구한테 베팅을 한다 하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 곡선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곡선은 네. 맞는데요. 다만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이낙연 의원도 나쁜 곡선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다시 반등할 모멘텀이 있고 네. 일반 컨벤션 효과의 네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과거 기억나실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 할 때 꽤 오랫동안 대선 주자 1위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3월까지는 이낙연 의원도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꽤 좋은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양강 구도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배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막 이 뭔가 단언하는 걸 이 확장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틀릴까봐. 양쪽에 배팅을 다 합니다 그러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네. 상당히 이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더 많이 연관돼 있고요. 또 하나는 당 대표가 되는 경우 가정하면 내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현안도 상당히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물론 기회가 네네. 되기도 하죠. 대통령의 이 문심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긴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번 결과를 보면 역대 대선 후보 1위가 자기 지역에 특히 이제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등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인천까지 포함되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택수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경기 인천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 분석상.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앞선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게 상당히 역대 대선 후보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정작 자기 집
이 경기도를 결집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홈타운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2000년도에 엘고가 자기 지역인 테네시에서 져요. 네. 그게 결정적인 영향도 근데 미쳤듯이.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건 탄탄한 걸 일단 확보를 했다 이렇게 결집이 봐야 되는 되는 거죠.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거든요. 네. 40대가 지금 결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 지사한테? 지사 쪽으로 압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건 뭐냐? 기존의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중도층이나 뭐 호남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들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하. 분명히 있다. 그래서 확장력이 좀 더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도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역부족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내의 친문 쪽에서는 아직 비호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외부로 얼마만큼 확장하느냐가 이 친문 지지층들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지지층들의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두 후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이 네네. 지지층들의 성격이 다른 거죠. 네네. 이제 앞으로 변수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이 지금 현재 여권 지지층에는 뭐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그것의 상당 부분이 이낙연 의원의 지지층으로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대권 구도의 변수는 이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낙연 의원을 계속해서 지지할지 또는 친문 성향을 지닌 대권 주자가 새롭게 부상할지 여부에 따라서 무슨 저는 의미신가요? 만약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 또 무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뭐 최종 후보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구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낙연 의원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친문 지지층하고 또 이재명 지사 지지층하고 썩 사이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당장 이번 네. 대법원 판결 직후에 뭐 여기저기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댓글들이나 홈페이지 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후에 이 당 정의 여러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약간의 균열점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보면 아까 이제 30, 40대가 조금 나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30, 40대가 주축이었는데 대통령직을 30대가 이번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또 40대 같은 경우는 차기 권력, 미래 권력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여전히 많이 지지하는 세대인데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을 조금 더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친문 진영에서 이 30, 40대가 묘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재명 지사가 선점하는 여러 의제들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오늘 당장 정청래 의원도 네네. 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네. 이런 목소리 한두 분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분화가 돼서 뭐 다음 달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있을 대선 후보 네. 경선도 굉장히 치열한 그래서 아하. 어떻게 보면 너무 치열해지면은 이제 당이 균열돼서 당 지지율도 빠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네.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당내 우려도 좀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조사가 판결 바로 다음 날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셔갖고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갈라지는 네네. 그런 모습,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짧게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10초. 30%라는 지지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30%를 먼저 돌파하냐. 그게 이제 선전 아하. 효과가 있고 또 주도하는 효과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누가 30%를 먼저 돌파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윤희훈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날씨가 여름인데 상당히 선선하죠.
아침 저녁 상당히 바람이 쌀쌀하니까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